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인벤티지랩의 수요 예측 결과가 공개가 됐는데요. 사실 결과가 오히려 아주 나빠서 공모가도 확 낮추고 뭔가 공모 구조도 변경되기를 바랬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그냥 그대로 상장을 했다면 정말 답이 없었거든요. 우선 예상대로 수요 예측 결과가 너무 안 좋아서 공모가도 그렇고 공모 수량도 그렇고 변경된 부분이 많긴 하거든요.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인벤티지랩 어떤 기업인지 간단히 설명부터 드리고 가겠습니다. 인벤티지랩은 약물 전달 기술 플랫폼을 개발하고 보유하고 있는 회사예요. 약물 전달 시스템이란 약물의 주성분이 발굴이 됐을 때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체내에다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말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몸 안에 약물을 잘 전달시킬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연구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두 가지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어요. 장기 지속형 주사제와 LNP 유전자 치료제 백신 제조 플랫폼. 먼저 장기 지속형 주사제 분야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한 번의 주사 투여로 1개월에서 6개월까지도 치료 효과가 유지될 수 있는 주사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피하나 근육 조직에다 주사를 하면 입자를 구성하고 있는 고분자가 투여 부위에서 서서히 분해되면서 포함된 약물이 목표 기간 동안 서서히 방출되는 원리라고 해요. 우리가 약을 경구 투여하면 목으로 삼키면 위장에서 소화를 시키고 흡수한 뒤에 간에서 또 대사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약물의 변형이나 소실로 인해 생체 이용률이 낮아지는, 효과가 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활용하게 되면 생체 이용률이 훨씬 높일 수가 있겠죠. 약효가 당연히 높아질 거고요. 네, 주사제는 이런 역할을 한다 보시면 되겠고, LNP 설명드릴게요. LNP는 리피드 나노 파티클의 약자로 지질 나노 입자를 뜻합니다. mRNA와 같은 유전체를 보호해서 안정적으로 세포 내에 전달하는 그런 지질로 구성된 입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LNP의 역할은 mRNA 백신이 세포 내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림에서처럼 도넛 형태의 막을 형성해서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개의 플랫폼을 활용해서 회사는 어떤 약물을 만들고 있느냐? 우선 주사제 관련 계량 신약 파이프라인부터 보겠습니다. 계량 신약이라는 것은 신약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미 승인된 약물을 기반으로 주사제 형태로 개발을 한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파이프라인을 보면 탈모 치료제, 치매 치료제, 약물 중독 치료제,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등등이 있는데요. 탈모 치료제는 대웅제약과 라이선스 아웃을 체결했고요. 위더스 제약과는 생산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호주에서 임상 1상과 2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하고 내년에 위더스 제약이 GMP 제조 공장을 구축을 하면 국내 임상 3상 진입할 예정이라고 해요. 자, 치매 치료제는 종근당과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고 호주 식약청으로부터 임상 1상과 2상 시험 계획서 승인을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내년 상반기에 임상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두 개가 그나마 임상에 진입을 했거나 진입 예정인 상태인 거고 나머지 파이프라인들은 아직 개발 단계라서요. 언급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신약 파이프라인도 있어요. 안정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기존 치료제 성분을 신규 적응증, 장기 지속형 주사제 신약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외부 파트너사의 약물을 인벤티지랩의 약물 전달 시스템에 적용을 하는 그런 신약 공동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신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다 연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인벤티지랩 실적에 영향을 줄 것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는 없는 단계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사제 관련 파이프라인이었고요. LNP는 백신이나 유전자 치료제를 제조하는 데 쓰이겠죠. mRNA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국내 최초로 마이크로 플루이딕스 기반의 LNP 제형화에 성공을 한 거고 제조 공정 기술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마이크로 플루이딕스는 mRNA가 LNP와 균일하게 결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자, 아무튼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mRNA 백신 제조 플랫폼 국가 과제의 주간 기업으로 선정된 바가 있고요.
ST팜이나 뉴바이오로직스 같은 파트너사들로부터 유전자 치료제 원료 물질을 받아서 인벤티지랩이 LNP를 그 기술을 적용하는 형식으로 해서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이 부분도 뭐 실적으로까지 연결되고 있지는 못한 모습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대충 무엇을 다루고 있는 회사인지는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특히 바이오 기업의 기술에 관해서는 전문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왠지 회사 측의 얘기를 들으면 다 성공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기술 경쟁력도 굉장히 뛰어나 보이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꽤 많죠. 그래도 이 기술 특례 상장의 경우 전문 평가 기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어서 좀 다행이다 싶어요. 인벤티지랩도 기술 특례 상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전문평가기관 2곳으로부터 각각 A와 BBB 등급 이상을 받아야 상장 추진이 가능합니다. 인벤티지랩은 SCI 평가정보와 나이스 DMB로부터 A와 BBB 등급을 획득했다고 해요. 딱 턱걸이 통과했다고 봐야겠죠. 각 등급별로 내용은 표에 적어뒀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왜 BBB 등급을 받았는지 궁금해서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그나마 임상 가능성이 좀 높았던 게 계량 신약 제품이었죠. 이미 승인받은 약물에다가 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좀 적용하는 형식. 그래서 탈모 치료제와 치매 치료제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근데 이게 계량 신약이기 때문에 목표 시장 내에서 확고한 지위를 이미 차지하고 있는 오리지널 의약품이나 제너릭 의약품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오리지널 의약품의 중대한 부작용이 발견되거나 아니면 필수 불가결한 수준으로 변형, 재형이 요구되지 않는 한 시장 점유율을 인벤티지랩이 아주 높이기는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장기 지속형 주사제 신약도 개발 중에 있기는 하지만 임상에 진입을 하려면 한참 먼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현재의 개발 진척도가 향후 성장성에 유효한 영향을 줄 정도로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상장 시기가 빠른 공모주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쟁력이나 기술력 관련해서는 이렇게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서 실적 보겠습니다. 기술 이전 건들이 분명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아직 본격적인 매출은 전혀 발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적자 지속 중이고요. 2024년까지도 단기 손실을 전망하고 있더라고요. 25년이나 되어야 순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네, 이런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공모가 어떻게 산정했는지 보겠습니다. 25년 추정 단기 순이익을 적용했어요. 굉장히 먼 미래 추정치를 썼는데 미래 추정 순이익을 현재 가치로 땡겨올 때 적용한 할인율이 20%입니다. 그러면 좀 낮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주당 평가가액에 적용된 할인율도 공모가 상단 기준 15.44%.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미래 추정치 땡겨 쓴 것 치고는 훨씬 더 낮은 편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수요 예측 결과가 좋을 수가 없다. 공모가를 낮춰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공모가를 낮추지 않는다면 밴드 하단 기준의 유통가능 금액이 약 633억 원 규모였거든요. 굉장히 무겁기까지 하죠. 그래서 이대로 청약을 진행시키면 정말 아무도 청약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럼 수요 예측 결과가 어땠는지 보시죠. 경쟁률 14.37대 1입니다. 168개 기관만이 참여했어요. 14.37이면 얼마나 낮은 거냐면요. 올해 진행된 공모주들 중에서 50대 1 미만의 종목들만 가져와 봤거든요. 이 중에서도 낮은 편이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손에 꼽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리고 신청가격 분포표를 보시면 상단 이상은 굳이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하단과 하단 미만의 비율이 수량 기준 89.92%, 건수 기준 92.26%나 된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기관의 92% 이상이 밴드 하단이나 하단 미만을 써냈다. 특히 하단 미만 비율이 거의 90%네요. 네, 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건수 기준 20.83%나 되는데 수량 기준으로는 3.56%밖에 안 되죠. 참여한 기관들이 너무 적은 수량씩만 신청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 소량씩 신청한 기관들 위주로 최대한 신청 수량 대부분을 다 배정을 해주면 최종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생각보다 높을 수가 있습니다. 건수 기준 수치는 낮고 수량 기준 수치만 높은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자, 아니 근데 투자 설명서상에 기재된 표에는 오류가 있더라고요. 분명히 15일 확약이 존재하기는 하는데 합계 쪽을 보면은 전부 다 그냥 미확약으로 되어 있어요. 혹시 이렇게 배정하겠다는 건 아니겠죠? 네, 수정 부탁드리겠고요. 결국 이렇게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든 인벤티지 랩은 공모가를 확 낮추게 됩니다. 밴드 하단보다 거의 37% 정도 낮춘 12,000원에 확정을 시켰어요. 그리고 공모 물량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공모 규모는 약 125억 원, 시가총액은 약 985억 원 규모로 상장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시총이 1,000억 원 미만으로 낮아졌다는 게 좀 메리트로 느껴질 수가 있겠고요. 청약은 11일과 14일 이틀 진행이 되고 환불은 16일 이틀 걸리고 상장은 11월 23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단독 주관이에요. 네, 상장 직후에 바로 유통 가능한 물량은 37.40%로 꽤 많습니다. 그중에 기존 주주가 25.32%, 또 높은 비율을 차지해요. 공모 주주는 12.08%고요. 총 금액으로 계산하면 약 368억 원. 공모가를 그래도 낮추고 공모 물량도 줄여준 덕분에 유통가능 금액이 300억 원대, 메리트가 좀 생겼네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경쟁률은 매우 낮고요. 분포표상 하단 미만을 써낸 기관이 거의 다였기 때문에 공모가는 하단보다 37% 낮은 12,00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확약 비율은 건수 기준으로는 20.83%인데 수량 기준으로는 3.56%밖에 안 된다는 거. 네, 신청한 기관들 위주로 잘 배정을 하면 최종 확약 비율은 생각보다 높을 것 같기는 하네요. 유통 가능 물량은 많은 편이고 기존 주주 비율도 꽤 높은데 유통 가능 금액 300억 원대라는 장점이 생겼습니다. 네, 그러면 또 살펴봐야겠죠. 이 부진한 수요 예측 결과가 반전의 가능성을 만들 것인지 그 반전 가능성이 될 만한 요소들을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기존 주주의 매도 가능성, 특히 인벤티지 랩은 기존 주주 비율이 꽤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가격 메리트, 유통 가능 금액과 시가총액 수준, 의무 보유 확약 비율까지. 근데 3번과 4번은 앞에서 대충 말씀을 드렸고요. 1번과 2번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인벤티지 랩 기존 주주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벤처 금융입니다. 재무적 투자자들. 그래서 시리즈 A와 B와 C를 통해서 유입된 벤처 투자자들을 적어놨고요. 각 단계별 투자 유치 금액과 투자 단가, 그리고 그 당시에 책정했던 기업 가치를 같이 적어뒀습니다. 보시면 2020년 시리즈 C 투자를 유치했을 때 투자자들의 투자 단가가 12,000원이었다고 해요. 상환 전환 우선주로 발행을 했었는데 그 전환 가격이 12,000원이었다고 하거든요. 당시에 책정된 기업 가치는 770억 원 수준이었고요. 자, 공모가가 12,000원이잖아요. 그래서 시리즈 C 투자 당시에 유입된 벤처 금융들은 공모가 부근에서 바로 팔지는 않겠다 싶습니다. 다행이죠. 그 밖에 또 소액주주들이 있는데요. 소액주주들의 매수단가 파악할 수는 없지만 38 커뮤니케이션 상에서 매수 매도가 좀 참고해서 보자면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중에 최저 매수 호가는 22,000원, 그리고 같은 기간 최저 매도 호가는 31,500원이더라고요. 실제 거래가 어떤 가격에 성사됐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12,000원보다는 비싸게 거래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상장 일의 유통 가능 물량은 그 공모가 부근에서는 생각보다 적을 수가 있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진행된 프리-IPO에서 책정된 기업 가치가 약 1,800억 원 수준이었다고 해요. 공모가 기준의 시가총액은 약 985억 원으로 1,000억 원이 채 안 되는 수준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상장 이후 공모가보다 주가가 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기는 했어요. 네, 넘어가서 낮아진 공모가로 밸류에이션 다시 해보겠습니다. 인벤티지 랩은 25년 순이익을 20% 현가화한 수치 적용했고요. 나머지들은 최근 4개 분기 합산 순이익을 적용했습니다. 미래 추정 순이익이다 보니까 여전히 밸류에이션 비교해보는 게 큰 의미가 없겠다 싶기는 하지만 어쨌든 낮아진 가격 기준의 퍼는 비교 기업들 대비해서는 훨씬 낮은 수준이기는 합니다. 정리할게요. 1번, 기존 주주의 매도 가능성. 공모가와 같은 가격에 투자한 FI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소액주주들의 매수단가도 12,000원 이상일 가능성이 조금 높겠고요. 그렇다면 상장일의 공모가 부근에서의 유통 물량은 좀 많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2번 가격 메리트.
미래 추정순이익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여전히 평가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비교 기업 대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의 퍼로 계산이 됩니다. 3번, 유통가능 금액 300억 원대고요. 시가총액도 1000억 원 미만이라 조금 가볍다는 메리트가 생겼죠. 그리고 4번, 확약 비율은 건수 기준 20% 이상이기 때문에 좀 잘 잡아주면 최종 확약 비율은 생각보다 높을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DTNCRO보다 반전을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가 더 확실히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기는 해요. 네, 우선 최근에 공모가를 밴드 하단보다 낮은 수준에 확정했던 종목들은 WCP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익을 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DTNCRO와 조건이 조금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내일 상장하는 DTNCRO의 성과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요, DTNCRO보다 또 샤페론에 더 가깝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면 확약 비율의 건수 기준으로 조금 높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기존 주주 중에 FI들이 공모가 부근에서 매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최종 확약 비율을 적용하면 유통가능 금액은 더 줄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공모가도 밴드 하단 대비해서 37%나 낮췄기 때문에 샤페론의 39%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프리-IPO에서 책정된 밸류가 공모가 기준의 시가총액보다 훨씬 높았죠. 이것도 어쩌면 더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는 너무나 형편이 없었지만 바뀐 조건들을 놓고 따져보자면 DTNCRO보다 오히려 반전을 만들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종목을 가지고 다 같이 한번 청약해봅시다. 반전 가능성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늘 그렇듯이 장점과 단점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여러분들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하고 마칠게요. 한국투자증권에 26만 주 배정됐습니다. 균등 물량은 13만 주겠고요. 청약 한도는 고객 등급별로 다르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50% 등급의 경우 한도가 낮습니다. 4,000주까지만 청약 가능해요. 그리고 최소 청약 수량이 30주입니다. 증거금 18만 원 필요하겠네요. 야금야금 최소 청약 수량을 올리고 있는 한국투자증권입니다. 아무튼 좀 비교적 확실한 투자처라고 좋아했던 공모주도 이제 불확실성과의 싸움이 되어가고 있어서 그냥 개별 주식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또 고점을 찍고 내리막을 걷게 되는 건 아닌가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시장 수급도 잘 참고하면서 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 같이 고생 많으셨고요. 힐링하는 주말 되세요.